나이가 들면 아무리 외로워도 이 5명의 사람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특히 마지막 사람을 보면 그 이유를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혜의 흐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자연스럽게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운 상황에서 일반적인 사람은 2가지 선택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을 집으로 초대해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자 지내는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점차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해지는 것이 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인생은 끝까지 혼자 가는 길이기 때문에 결국 혼자서 외로움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나머지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사람을 집에 초대하여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친구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맞나요? 친구는 필요하지만 집에 쉽게 초대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은 친척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 외인들과 지내는 곳이 아닙니다. 외인 집에 자주 초대하지 않으면 가족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집에 불필요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가정이 엉망이 되게 하고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결국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60세를 넘긴 사람은 외로움에 시달리다 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운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가운 친척은 절대 집에 들이지 마세요. 친척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들이 진정 우리의 가족일까요? 아니면 단지 외부의 사람일까요? 혈연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리의 가족이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거의 교류하지 않는 매인에 가깝습니다. 혈연 유대가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 친척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문 앞에 고급말을 세워놓으면 친척이 아니어도 친척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집 앞에 구걸하는 막대기를 놓으면 친척들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 앞에 고급차를 세우면 아무리 먼 친척이라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처럼 굴며 찾아옵니다. 반대로 집 앞에 아무것도 없거나 가난해 보이면 가까운 친척일수록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유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친척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순수하지 않으며 결국 돈과 이익에 달려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인들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고 쓸데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쓸데없는 사람들과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쓸데없는 사람들은 작은 사람으로 변해 우리를 괴롭히게 됩니다. 왜 어떤 순박한 중년이나 노년의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할까요? 그들이 외부 사람의 말을 믿고 외부 사람은 항상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그렇게 착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갈등과 논쟁을 피하고 알지 못하는 외부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눈치 빠르고 교활한 사람들도 많고 그것들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사람을 빨리 판단하지 말고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절대 이익을 챙기는 작은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지를 보면 된다. 진정한 친구는 결코 쉽게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사귄 친구도 어떤 이익을 위해 관계를 깨지지 않죠. 하지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돈을 버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며 삶이 힘들어질수록 이런 이익을 챙기려면 작은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사람은 흔히 시험에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너무 잘해주면
그들은 당신이 가진 이익만을 보고 당신을 금액을 파는 도구로 여깁니다. 그럼 당신은 점점 더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지 마세요. 감정은 이미 변질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을 위한 책임입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집에 들이지 마세요. 쓴말 많고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시비는 매일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시비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는 시비가 항상 존재합니다. 매일매일 등장하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사람이 시비의 주인공이지만 다음 순간은 우리가 시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알 수 없는 일이죠. 시비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의 호기심을 줄이는 것입니다. 듣지 말아야 할 이야기는 듣지 않고 시비가 가득한 이야기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시비의 소용돌이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비를 일으키는 외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해 놓고 갈등이 더 커지기 바랍니다. 시비를 일으키는 사람은 결국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집에 들이면 마치 쥐를 쌀통에 넣는 것과 같고 결국 쌀통의 쌀을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사람의 늙은 복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복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시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게으르고 개걸스럽게 먹기만 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마세요. 저희 표고모의 아들 소용은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서 부모님에게 의지하며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먹고 살기만 하면서 부모님이 가난하다고 불평을 합니다. 표고모는 종종 친척들에게 소용이 말을 듣지 않고 너무 무책임하다고 불평합니다. 친척들은 표고모에게 소용에게 일을 시키라고 더 이상 돈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표고모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가 길거리에서 굶어 죽지 않겠어요. 표고모는 소용을 하나의 큰 아기로 키우면서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게으르고 의존적인 사람을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됩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줄 때와 기회를 줄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궁지에 몰리면 돕고 가난한 사람을 돕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을 손님으로 맞이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위해 사람들과 교류해야 했지만 나이가 들면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절할 때는 방법과 태도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너무 단호하게 거절하지 말고 마치 태극권을 치듯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60세가 넘으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가족과 감정, 노후 자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잘 자라서 출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한 세대가 더 나은 세대가 되어야 가정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노인, 여유로운 재정, 그리고 부인의 보살핌이 있어야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잘 나가야 부모를 부양할 수 있고 노인들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수십 년 하나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합니다. 자정을 따뜻한 항구로 만드는 것이 복을 지키는 출발점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정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 네 가지 방법으로 서로 소통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 사람들은 항상 싸우기 좋아하고 자존심이 세면 자기 모습을 남에게 과시하려 합니다. 가족 앞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친구 앞에서는 리더가 되어 모든 일에 앞장서면 절대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그때는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눈에 띄지 않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 모든 일에 끼어들지 말고 시끄러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멀리하며
TV와 잡다한 일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많지만 집은 사회의 축소판입니다. 가족은 각기 다른 사회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젊었을 때는 대가족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부모님은 의지하고 자녀들은 기대하며 동료들은 존경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만큼 큰 책임을 지고 가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 그런 책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 이상 끼어들지 않으며 자기 자리를 지키고 편안하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상호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쉽지만 함께 지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조언은 가정생활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와 화목하게 지내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세요. 젊었을 때 아무리 성격이 급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반드시 그 성격을 누그러뜨려야 합니다. 배우자와 항상 화목하게 서로를 배려해야 합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성질을 부리거나 서로에게 방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후반기에는 서로가 유일한 의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있고 큰 자녀는 이미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지만 부부는 젊을 때는 서로 의지하다가 나이가 들면 결국 서로가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일생 동안 함께 살아온 시간, 수많은 다툼과 수많은 용서가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이 있었죠. 100번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101번째도 결국 서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모든 순간이 다 모여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싸운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짜증났던 일이나 풀리지 않던 마음의 응어리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과거를 꺼내서 배우자와 구시렁거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 괜찮아. 나이가 들면 마음도 넓어지고 모든 일에 대해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고집이 세서 내가 이렇게 오래 같이 살았는데 이제는 내게 의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계속 지시하거나 사소한 일까지 간섭하려고 합니다. 이미 함께 살면서 서로의 성격을 잘 알고 서로의 생활 습관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나이가 들었고 몸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가사 일을 두 사람이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젊었을 때 하지 않았던 일들을 지금 새로 배우게 됩니다. 과거의 집안 일을 잘 돌보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배우자를 도와주고 당연히 배우자가 모든 일을 떠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늘 가정 일을 돌봤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지지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즐거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에게 불친절한 사람은 자녀가 효도하더라도 결국 노년의 삶은 매우 쓸쓸하고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가 들면서 가장 중요한 카드 중 하나입니다. 평생 함께 지내는 것은 얼마나 큰 인연인지 모릅니다. 그 인연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심지어 아무리 가까운 형제자매 하더라도 정확히 계산하고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많은 연로한 분들이 가정 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덕이 높고 권위가 있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그들을 존경합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부모님은 마치 가문의 족장처럼 형제자매들과 후손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모두들 알다시피 노인들은 반드시 일정 금액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친척들이 돈을 빌리러 올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많이 쓰지 않겠으니 나한테 빌려도 괜찮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식들이 있으니 괜찮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마음이 약해지지 말고 돈을 쉽게 빌려주지 마세요. 필요하다면 돈을 빌려주는 이유와 용도를 정확히 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갚을 의향과 능력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반드시 변제 날짜를 정하고 서면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은 의복과 식사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병이 많고 치료비가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를 대비해야 합니다. 돈 문제에서 친척이라고 해서 쉽게 대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린 후 먼저 외부 사람의 돈을 갚고 자기 친척의 돈은 나중에 갚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 사람에게는 부끄러워서 빨리 갚고 친척은 오래된 관계니까 좀 늦게 갚아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외부 사람에게 빌리면 이자가 붙어 있으니 빨리 갚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사람에게 빌리면 이자는 없으니 서로 미루다가 결국 갚는 시기도 늦어지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친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빚을 진 것은 분명한 일이니 가족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확실하게 계산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세요. 모든 것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말이 많아지고 가족 간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해치지 않도록 미리 단호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친척이 돈을 빌려도 거절할 수 있다면 자녀들이 돈을 요구할 때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어려움을 듣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주며 자신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금 자녀를 돕는다면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 자녀들이 나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이가 들면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을 미리 계산하고 유산 분배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돈 문제에서 친절하게 대하지 마세요. 이것은 당신의 노후 자금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꼭 지켜야 할 돈입니다. 돈 때문에 혈육간에 갈라설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사람은 돈을 위해 죽고 새는 먹이를 위해 죽는다고 합니다. 이익이 눈앞에 있으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돈 주머니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노후의 가장 중요한 카드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쉽게 돈을 맡기지 말고 아직 늙어서 손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그날까지 지키세요. 사람의 마음을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자녀가 많다면 각각에게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하며 편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모두가 함께 상의하여 미래의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미리 유산을 나누려면 세부적인 이익과 외에는 제3자의 증인이 있을 때 서면으로 정확히 기록해 두세요. 권리와 의무를 모두 명확히 하고 보기에 딱딱할 수 있지만 돈이 바로 사람의 신분입니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돈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의 생활 반경을 적극적으로 멀리하고 자녀의 생활에 간섭하지 마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미 자립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부모님 집에서 살고 먹고 자는 것까지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생활비는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처럼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지만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삶을 관리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이죠. 사실 자녀가 대학에 가서 독립하기 시작하면 부모와 자녀의 생활 방식은 이미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그때부터 자녀의 삶에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한 후에는 더욱더 빨리 각자의 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고 그들의 배우자는 자신이 엄마의 아들이나 아빠의 딸인 사람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무리 깊어도 적당한 시점에 손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너무 아껴서 두 사람이 모두 바쁘니 집안일과 밥을 내가 챙겨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 집에 열쇠를 맡고 그들이 출근할 때 집에 가서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자녀는 아무 문제 없이 여기에 동의하거나 때로는 기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을 직접 키운 이들이기에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녀는 자신만의 배우자와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만의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며 그들의 개인적인 물건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도 자녀의 개인적인 공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집안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자녀의 방은 아무리 어지러워도 부모님이 정리해주면 도저히 그 자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 부모는 더 이상 간섭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존중하고 자녀는 자신만의 생활 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어떤 젊은 사람들은 게을러서 자신이 가정을 이루고 나서도 여전히 부모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으려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호하게 거절하거나 식사비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집을 나와 각자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이 아니며 각자의 생활 반경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쓸데없이 손녀 돌보는 일을 적극적으로 맡지 마세요. 많은 부모들이 자녀에게 결혼을 재촉하며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내가 아직 움직일 수 있을 때 도와줄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이를 키우는 일까지 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죠.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일 수 있지만 그 역할을 너무 많이 맡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우선 아이를 키우는 책임은 자녀에게 있으며 그들이 첫 번째 책임자입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 돌보는 일을 너무 많이 맡게 되면 자녀가 게을러지고 두 세대의 육아 방식 차이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출생한 세대들은 아이들에게 독립적인 생활 능력을 빨리 키워주려고 반대 양육법을 장한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육아 방식을 고수하는 부모 세대에게는 이러한 방식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선배들은 항상 자신이 경험한 것을 후배에게 조언하려고 합니다. 많은 가정이 육아 방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고 심지어 마음의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자녀가 도움을 청하지 않으면 부모는 먼저 나서서 일을 맡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의견을 묻고 자녀가 필요할 때 자신이 시간이 된다면 서로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가 잘 해내면 모두가 행복해지겠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모두 서로의 잘못이라며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즐겁게 지내지만 선배들의 지나친 개입과 경험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튼튼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면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규칙이 없으면 질서도 없듯이 가정 내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규칙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규칙을 지킬 때 가정은 안정되고 서로의 신뢰가 쌓입니다. 마치 회사처럼 규칙으로 사람을 다루는 것이 인간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법입니다. 물론 가정은 가장 인간적인 곳입니다. 엄격한 규칙에 얽매이지 않되 적절한 때에 물러설 줄 알고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가족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두 아들에게 집을 사주었지만 오히려 외면당한 이야기. 자식이 효도할수록 부모는 더 많이 고생한다. 양얼파라라는 말이 있지만 실제로 많은 부모는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자식들을 키우고 노후에 다가와서야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식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은 부모가 진심으로 바라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식들은 여전히 자라지 않고 부모에게 의존하며 늙은 부모에게 기대는 먹고 사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식이 나이가 들어도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부모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저는 올해 59세입니다. 남편과 함께 두 아들을 낳았고 아들을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교육과 생활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이지만 큰 차이는 결혼과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결혼, 지참금과 혼수,
이 모든 것이 큰 지출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두는 가정은 대부분 아들을 위해 결혼 자금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처럼 두 아들을 둔 가정은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다행히 저와 남편은 평생 열심히 일하며 퇴직금과 작은 가게 수입으로 나름 여유를 가졌습니다. 3년 전 큰아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저와 남편은 집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아들도 언젠간 결혼할 것이기에 두 아들의 결혼을 동시에 해결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죠. 미리 준비해서 여러 자녀를 둔 가정에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점을 고려하여 불평등한 대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여러 가정 간의 화목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은 각각 2명의 며느리와 마주하게 되죠. 이 문제로 저와 남편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집을 같은 동네에 사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의 크기와 평면을 똑같이 하고 아이들이 불만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미래에 큰 일이 생기면 서로 도울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저희는 모든 재산을 털어 두 아들에게 각각 한 채씩 집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며느리가 집을 꾸민다고 했습니다. 결혼 자금으로 받은 돈을 집을 꾸미는 데 쓸 수 있다고 제시했지만 그 조건은 집에 자신의 이름도 올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와 남편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1천만 원의 결혼 자금은 우리가 조금씩 모은 돈이었고 지금은 우리의 돈을 쓰게 하여 우리의 집에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른바 문을 닫기 위해 장가를 저렴하게 팔고 친척에게 빌린 돈을 갚았습니다. 그 후 남은 돈으로 두 아들에게 집을 꾸리도록 하여 결국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물류회사에서 일하며 월급은 제 퇴직금에도 못 미칩니다. 큰 며느리는 쇼핑몰에서 정원사로 일하고 있지만 돈을 많이 벌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의 지출은 상당합니다. 며느리는 자주 제게 아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 게임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불편을 표합니다. 아들은 반박하며 며느리가 매주 여러 번의 택배를 받고 화장품과 가방을 자주 구입한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항상 돈 문제로 저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어느 날 작은 손자가 태어나자 큰 며느리는 아이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교육 자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1살 이후에는 조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이지만 지금은 실제로 그 돈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큰 며느리는 우리 부부가 일부러 어려움을 주려 한다고 생각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자식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라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니 어이가 없었고 그녀가 낳은 아이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도와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정말 저를 웃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이를 낳은 자식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자녀가 결혼할 때마다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됩니다. 작은 아들의 결혼 문제도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혼할 여자친구는 다른 지역에서 왔고 그녀가 요구한 결혼 자금은 큰아들보다 2배나 많았습니다.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의 큰형에게 돈을 빌려 작은 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큰형에게 빌린 돈은 작은 아들이 결혼한 후에도 계속 갚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여러 번 물어봤지만 그는 가족인데 왜 돈을 쫓아다니냐며 불편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남편은 며칠 동안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아들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바보처럼 굶지 않았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꼭 갚아야 했기 때문에 남편은 결국 큰형에게 나머지 금액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큰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작은아들이 결혼한 후 큰 며느리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살면서 왜 작은아들 집에 가지 않고 오직 큰아들 집에만 살고 있냐고 말하며 우리를 압박했습니다. 또 결혼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해 언급하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우리가 올 대가족에 살면서
모든 혜택을 그들에게 주고 현재는 더 이상 큰 이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모든 것을 큰아들에게 밀어버리겠다고 말하고 결국 자신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두 며느리는 각자 자신만의 논리로 싸움을 벌였고 갈등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우리와 남편은 그저 방관할 수밖에 없었고 돈과 정성을 들여 자식들을 위해 애썼던 수십 년이 헛되이 되었습니다. 결국 자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우리 부부는 그저 부담만 떠안게 된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감사하지 않고 이익만 따지며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남편과 함께 더 이상 자식들의 일을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우리가 살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아들과 관련된 일은 이제 더 이상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부모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식들은 부모의 고마움을 모르고 오히려 부모에게 의지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수십 년간 자식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자식들은 그저 자신의 필요만 생각하고 부모의 사랑을 당연시 여깁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었으면 부모는 적당히 손을 떼고 더 이상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자녀는 부모에게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자신이 살아가는데 부모의 도움을 계속 받으려 합니다. 부모는 그들의 사랑을 담아 자식을 키우고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면서 부모가 제공하는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부모가 자신을 돕는 것은 마치 부모의 의무처럼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슬픈 현실입니다. 일시적으로는 도울 수 있지만 영원히 도울 수는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간섭하다 보면 자녀는 결코 자립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신이 나이를 먹으며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는 것이 낫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시간들이 자식들 스스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모는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의 전부입니다.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